치매 걸린 노인이 도시에 살아서 뭐해? 언제 갈지도 모르는데. 큰아들의 입에서 그 말이 나왔을 때 저는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설거지하던 손이 멈췄어요. 비눗물이 손목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닦을 생각도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맞장구를 쳤어요. 시골집 있잖아. 거기 공기도 좋고 어머니한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어. 저를 두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문 하나 사이에 두고 제 얼굴도 안 보면서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좋아. 보내줄게. 시골로 가줄게. 대신 한 가지만 확인하자. 너희가 진짜 엄마를 걱정하는 건지, 아니면 엄마가 가진 것을 걱정하는 건지. 그리고 한 달 뒤 시골집 마당에서 큰아들의 차가 먼지를 일으키며 사라졌을 때 저는 웃었습니다.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진짜 제 얼굴을 했어요. 치매요? 아니요. 저는 한 번도 아프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따뜻한 마음 댓글로 남겨주시면 행운이 깃드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서울 은평구 큰아들 재혼의 아파트. 저는 그 집에서 3년을 살았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혼자 시골집에서 버티다가 큰아들이 데려갔어요. 엄마 혼자 시골에 있으면 안 되지. 우리 집으로 와. 그때는 그 말이 그렇게 고마웠습니다. 아들이 엄마를 걱정해 주는구나. 나도 아직 필요한 사람이구나. 그런데요. 그게 아니었어요. 큰 며느리 수진이는 처음부터 저를 반기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이 방 쓰세요. 작지만 조용해요. 안방에서 가장 먼 베란다 옆 작은 방이었어요. 햇볕은 오후 1시간 남짓 들어왔고 겨울에는 외풍이 심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얹혀 사는 주제에 방이 어딨고 볕이 어딨겠습니까? 처음 몇 달은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밥은 같이 먹었고 명절에는 나란히 앉아 텔레비전을 봤어요. 가끔 손주 민수가 할머니 하고 달려오면 그것만으로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졌습니다. 식탁에 제자리가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머니, 오늘 저희 늦게 먹어요. 먼저 드세요 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머니 입맛에 맞게 따로 해드릴게요가 됐어요. 그리고 어느 날부터는 아무 말도 없이 제 밥그릇이 부엌 한쪽에 놓여 있었습니다. 혼자 먹었어요. 매일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으면 수진이가 리모컨을 가져가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방에서 쉬세요. 민수 공부해야 하니까 거실 좀 비워주세요. 손주 민수는 거실에서 공부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 애는 항상 자기 방에 있었거든요. 그래도 저는 일어나서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고 침대에 앉으면 거실에서 수진이가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시어머니? 하루 종일 거실에 앉아 계셔. 진짜 미치겠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자식 집에 얹혀 사는 늙은이가 뭘 어쩌겠습니까? 어느 날이었습니다. 손주 민수가 학교에서 돌아오길래 제가 간식을 만들었어요. 호떡이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아이들한테 늘 해주던 거예요. 밀가루 반죽에 흑설탕 넣고 기름에 지져서 노릇노릇하게 구웠습니다. 민수야, 할머니가 호떡 만들었어. 맛있어, 먹어봐. 민수가 눈을 반짝이며 손을 뻗었어요. 그때 수진이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수진이가 접시를 들어 올렸습니다. 민수 밀가루 안 먹어요. 알레르기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고는 호떡을 접시째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제 눈앞에서요. 민수는 밀가루 알레르기가 없었습니다. 작년에 학교 급식으로 칼국수를 먹었다고 저한테 자랑했거든요. 알고 있었어요.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 하지 못했어요. 그냥 서 있었습니다. 호떡 냄새가 쓰레기통에서 올라왔어요. 달콤한 냄새가 그렇게 쓸 수 있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숙이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 뒷모습이 남편을 닮았더라고요. 코끝이 찡했습니다.
그날 밤이었어요. 재호가 퇴근하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거실로 나가서 아들 앞에 앉았어요. 재호야. 응, 왜? 엄마가 요즘 좀 외로워. 재호가 핸드폰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어요. 엄마, 나도 바빠. 회사 일이 많아. 아니, 그게 아니라. 엄마, 또 시작이야? 여기 밥도 주고 방도 주잖아. 뭐가 불만이야? 목이 메었습니다. 밥과 방을 줬으니 됐다. 내 아들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왔어요. 수진이가 엄마한테 좀 차가운 것 같아서. 엄마, 수진이도 힘들어. 살림에 민수학원에 바쁜 거 몰라? 좀 이해해. 재호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피곤하다. 나 먼저 잘게. 저는 빈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시계 소리만 들렸어요. 째깍, 째깍, 째깍. 그때 수진이가 안방에서 나오면서 재호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어머니 피해의식이 너무 심해. 좀 어떻게 안 되나? 재호의 대답은 들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안방 문이 닫히는 소리는 들렸습니다. 저는 남편 영정 사진을 꺼냈어요. 작은 방 서랍 안에 넣어두었던 손바닥만 한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웃고 있었어요. 늘 그랬듯이 주름 가득한 얼굴로 환하게. 여보, 저도 모르게 말이 나왔어요. 나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대답은 없었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그냥 웃고만 있었어요. 그날 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68년을 살면서 이렇게 작아진 적은 처음이었어요. 그 일이 있고 며칠 뒤였습니다. 저는 한 번 더 용기를 냈어요. 아들한테 직접 말해보자. 엄마 마음을 알아달라고. 그래도 내 아들인데 말하면 알아듣겠지.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수진이가 차린 밥상에 제 자리는 없었어요. 부엌 한쪽에 놓인 쟁반 위에 밥 한 공기, 김치 하나, 된장국 한 그릇. 식구들이 먹는 식탁에는 갈비찜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저는 쟁반을 들고 제 방으로 들어가려다가 멈췄어요. 아니다. 오늘은 말하자. 수진아. 수진이가 갈비를 뜯던 손을 멈추고 저를 봤습니다. 눈이 차가웠어요. 나도. 같이 앉아서 먹으면 안 되겠니?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진이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거기가 더 편하시잖아요. 거실에서 드시면 민수가 산만해지거든요. 민수는 고개를 숙이고 밥만 먹고 있었습니다. 재호는 아무 말이 없었어요. 국을 떠먹으면서 못 들은 척했습니다. 저는 쟁반을 들고 방으로 돌아갔어요. 문을 닫고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갈비 냄새가 문틈으로 들어왔어요. 된장국이 목구멍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한 번만 더 해보자. 주말이었습니다. 수진이가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예쁘게 화장하고 원피스를 입고 향수까지 뿌렸습니다. 수진아, 어디 가니? 친구들이랑 브런치 약속 있어요. 아, 나도 같이 가면 안 될까? 오랜만에 밖에 좀 나가고 싶어서. 수진이가 거울을 보면서 말했어요.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거기 젊은 사람들이라 좀 그래요. 어머니 드시고 싶은 거 있으면 사다 드릴게요. 현관문이 닫혔어요. 향수 냄새만 남았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텔레비전도 켜지 않았습니다. 아파트가 이렇게 조용한 줄 처음 알았어요.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 시계 초침 소리, 위층에서 아이 뛰는 소리, 사람 소리만 없었습니다. 세 번째였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그때는 재호한테 직접 말했습니다. 재호가 주말에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제가 옆에 앉았습니다. 재호야. 응. 엄마가 이 집에서 좀 힘들어. 재호가 텔레비전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어요. 뭐가 힘들어? 밥도 해주고 방도 있잖아. 그게 아니라 나도 이 집 식구인데 식구 대접을 못 받는 것 같아서. 그제야 재호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짜증이 섞인 눈이었어요. 엄마, 또 시작이야? 수진이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살림에 민수학원에
엄마까지 챙기면 몸이 10개라도 모자라. 엄마까지. 그 말이 가슴에 못을 박았습니다. 까지라는 말, 짐이라는 뜻이었어요. 재호야, 엄마는 짐이 아니야. 내가 언제 짐이라고 했어. 엄마가 너무 예민한 거야. 재호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수진이한테 이런 말 하지 마. 괜히 집안 분위기 흐려. 방으로 들어가는 아들의 뒷모습을 봤어요. 넓은 등이었습니다. 제가 업어서 키운 등이에요. 밤새 열이 나면 그 작은 등을 쓸어주던 때가 있었는데 그 등이 저한테 돌아서는 게 이렇게 아플 줄 몰랐습니다. 3번을 말했어요. 3번 다 벽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에 앉아서 생각했어요. 말로는 안 되는구나. 이 아이는 내 말을 듣지 않는구나. 아니, 듣기 싫은 거구나. 그리고 며칠 뒤 병원에 갔습니다. 큰 며느리가 예약해 놓은 검진이었어요. 어머니 요즘 자꾸 깜빡깜빡 하시잖아요. 한번 검사 받아보세요. 수진이의 목소리에 걱정은 없었습니다.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진짜 치매인지. 병원 복도에서 결과를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했어요. 경도인지장애 의심 소견입니다. 아직 치매는 아닙니다. 나이에 비해 건강한 편이세요. 다만 정기적으로 추적 검사가 필요합니다. 경도인지장애. 가끔 깜빡하는 것. 나이 들면 누구나 있는 거였어요. 저는 진단서를 접어서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서 창밖을 내다봤어요. 가을이었습니다.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어 있었어요. 재호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결과 나왔어? 뭐래? 제가 말하기도 전에 재호가 물었어요. 치매야? 걱정이 아니었어요. 확인이었습니다. 치매면 어떻게 할지 그 계산이 목소리에 묻어 있었어요. 경도인지장애 의심이래. 그게 뭐야? 치매 전 단계인 거야? 아직 치매는 아니래. 전화 너머로 수진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치매 전 단계래? 요양원 알아봐야 하는 거 아니야? 재호가 수화기를 맞고 수진이한테 뭐라고 했어요. 다 들렸습니다. 일단 좀 더 지켜보자. 요양원 비용이 얼마인데? 요양원 비용. 제 아들이 엄마 걱정이 아니라 비용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병원 복도에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녔어요. 누군가는 부축을 받고 누군가는 휠체어를 탔고 누군가는 웃으면서 퇴원했습니다. 그때였어요. 머릿속에 생각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경도인지장애. 치매는 아니지만 치매로 보일 수 있는 상태. 자식들은 의료 지식이 없으니까 내가 조금만 과장하면 심장이 빨라졌어요. 나쁜 생각인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3번을 말해도 안 통하는 아들한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말로 안 되면 보여줘야지. 엄마가 없어져 봐야 알겠지. 저는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연락처를 내렸어요. 비읍 쪽. 박 변호사.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집안일을 맡아주시던 분이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어요. 하지만 전화를 눌렀습니다. 박 선생님, 저 김순옥이에요. 오랜만이에요. 아이고, 사모님. 무슨 일이세요? 부탁드릴 일이 있어요. 직접 찾아뵈도 될까요? 전화를 끊고 저는 병원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하지만 눈은 또렷했습니다. 병원 로비의 유리문에 제 모습이 비쳤어요. 은백색 머리카락, 주름투성이 얼굴, 구부정한 어깨, 70 가까운 늙은 여자. 하지만 그 눈빛만은 젊었습니다. 결심한 사람의 눈이었어요. 그 주 목요일 저는 박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사모님, 그러니까 치매 연기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박 변호사가 놀란 눈으로 저를 봤어요. 안경 너머 눈이 커져 있었습니다. 네. 왜요? 아들이 엄마를 짐으로 보는지 사람으로 보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박 변호사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커피잔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어요. 사모님, 만약에 확인 결과가 나쁘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어요. 그러면 준비해야죠.
재산 정리, 유언장, 다. 박 변호사가 저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사모님.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날 사무실을 나오면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가을 하늘이 높고 맑았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지만 가슴속은 오히려 뜨거웠어요. 68년을 살면서 이런 결심을 해본 적은 없었습니다. 무섭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했어요. 하지만 확실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더 이상 아무 말 않고 당하고만 있지는 않겠다는 것. 내 인생의 마지막 선택은 내가 하겠다는 것. 그날 밤 저는 남편 사진을 꺼내 들고 말했어요. 여보, 나 이상한 짓 하려고 해. 미친 짓일 수도 있어.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보, 우리 큰아들이 이렇게 됐어. 눈물이 한 줄기 흘렀어요. 하지만 닦지 않았습니다. 걱정 마. 내가 알아서 할게. 사진을 서랍에 넣고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눈을 감았어요. 내일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박 변호사를 만나고 돌아온 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어요. 내일부터 나는 치매 환자가 되어야 한다. 내 아들 앞에서, 내 며느리 앞에서, 내 손주 앞에서, 나를 아는 모든 사람 앞에서. 무서웠어요. 솔직히 말하면 무서웠습니다. 연기가 들통나면 어떡하지? 아들이 알아채면? 며느리가 눈치채면? 하지만 곧 쓴웃음이 났어요. 들통날 리가 없었거든요. 그 사람들은 저를 자세히 본 적이 없으니까. 3년을 같은 집에서 살면서 제 눈을 똑바로 들여다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밥을 먹을 때도 말을 할 때도 복도에서 마주칠 때도 저는 그 집에서 벽지 같은 존재였습니다. 있어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그러니까 연기는 쉬웠어요. 아무도 보지 않는 사람이 조금 더 이상해지는 것뿐이니까. 다음 날 아침부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작은 것부터였어요. 리모컨을 냉장고에 넣어뒀습니다. 수진이가 리모컨을 찾다가 냉장고를 열고는 기겁했어요. 어머니, 리모컨이 왜 냉장고에 있어요? 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내가 넣었어? 모르겠는데. 수진이가 재호를 쳐다봤어요. 재호는 고개만 저었습니다. 엄마, 요즘 좀 심하다. 그 한마디뿐이었어요. 걱정이 아니라 짜증이었습니다. 일주일 뒤에는 가스레인지를 켜놓은 척했어요. 물론 진짜로 위험한 상황을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냄비에 물을 올려놓고 불은 가장 약하게 한 뒤에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수진이가 부엌에 들어갔다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니, 불 켜놓고 뭐 하세요? 집에 불 나면 어떡해요? 저는 멍하니 수진이를 바라봤어요. 내가 불을 켰었나? 수진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그건 걱정이 아니었어요. 공포였습니다. 이 집에서 같이 사는 게 무섭다는 공포. 그날 밤 수진이가 재호한테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진짜 안 되겠어. 어머니 가스불 켜놓고 잊어버려. 집에 불 나면 어떡해? 민수도 있잖아. 재호의 대답이 들렸어요. 알았어. 내가 알아볼게. 알아본다. 무얼 알아본다는 건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요양원이든 시골집이든 엄마를 보낼 곳을 알아본다는 거였어요. 계획대로였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아팠어요. 두 번째 달부터는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재호야, 밥 먹었어? 네, 엄마. 5분 뒤. 재호야, 밥 먹었어? 재호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처음에는 먹었다니까 하더니 나중에는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한테도 마찬가지였어요. 수진아, 오늘 무슨 요일이야? 목요일이요, 어머니. 아, 그래. 10분 뒤. 수진아, 오늘 무슨 요일이야? 수진이가 한숨을 쉬며 재호를 봤어요. 눈빛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맞지? 더 이상 안 돼. 세 번째 달. 저는 수진이의 이름을 못 부르는 척했어요. 저기, 아가씨. 수진이가 멈칫했습니다. 어머니,
저 수진이에요. 수진이? 수진이가 누구야? 수진이의 눈이 커졌어요. 그리고 돌아서면서 중얼거렸습니다. 진짜 심하다. 이건 진짜 치매야. 그 말을 듣고 돌아서는데 가슴이 뜨거웠어요.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서러움이었어요. 3년을 같이 살았는데 이름을 못 부른다니까 그제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거였으니까. 3년 동안 엄마가 외롭다고 말했을 때는 귀찮아 하더니 이름을 잊어버리니까 그제야 반응하는 거였으니까. 밤이면 방문을 잠그고 연기를 풀었습니다. 남편 사진을 꺼내들고 조용히 말했어요. 여보, 오늘도 잘했어. 아무도 몰라. 사진 속 남편은 웃고 있었습니다. 언제나 그 자리에서 변함없이. 여보, 나 이거 언제까지 해야 하는 거지? 대답은 없었어요. 하지만 그 웃는 얼굴이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 그러던 어느 일요일이었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엄마, 막내딸 은지였어요. 은지 뒤에 하은이가 서 있었습니다. 17살 된 외손녀. 은지를 꼭 닮은 눈웃음을 가진 아이였어요. 엄마, 나 은지야. 왔어. 은지가 저를 안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이 집에서 3년 만에 처음 느끼는 온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연기를 멈출 수 없었어요. 은지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알아보지 못하는 척. 누구세요? 은지의 표정이 무너졌어요. 입술이 떨렸습니다. 눈에 물이 차올랐어요. 엄마, 나야. 은지, 막내딸 은지. 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은지가 제 손을 잡았어요. 꽉 두 손으로. 엄마, 나 은지야. 엄마 막내딸. 기억나지? 엄마가 제일 이쁘다고 했잖아. 목이 메었습니다. 삼키고 또 삼켰어요. 울면 안 됐습니다. 울면 들킵니다. 저는 은지의 손을 잡은 채 멍하니 웃었어요. 치매 환자가 짓는 그런 웃음. 아무 의미 없는 텅 빈 웃음. 은지가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하은이가 뒤에서 엄마 하고 부르며 은지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하은이도 울고 있었어요. 수진이가 부엌에서 나오면서 말했습니다. 은지 씨 오셨어요? 어머니가 요즘 좀 심해지셨어요. 은지가 고개를 돌려 수진이를 봤어요. 언니, 엄마가 왜 이래? 언제부터 이랬어? 몇 달 됐어요. 병원에서 경도인지장애라고 했는데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아요. 은지가 다시 저를 봤습니다. 제 손을 놓지 않았어요. 엄마, 나야. 은지야. 제발. 저는 은지의 눈을 바라봤어요. 그 눈에 담긴 것. 걱정, 사랑, 두려움, 간절함. 재호한테서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은지가 한참을 울다가 말했어요. 오빠, 엄마 내가 데려갈게. 재호가 소파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내 형편에 무슨 수로 엄마를 봐. 월세에 식당 파트타임인데. 그래도 내가 볼게. 이 집에서 엄마가 이렇게 된 거잖아. 뭐,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은지와 재호가 언성을 높였어요. 수진이가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은지 씨, 흥분하지 마세요. 우리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은지가 수진이를 봤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최선이요? 엄마가 식구 이름도 못 알아보는데 언니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시계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치매 환자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하지만 다 듣고 있었어요. 한 글자도 빠짐없이. 은지가 결국 그날 돌아갔습니다. 재호가 내가 알아서 한다며 떠밀다시피 했거든요. 현관문이 닫히고 은지의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엘리베이터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소리를 죽여야 했어요. 베개를 입에 물고 울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딸 앞에서 못 알아보는 척을 해야 했어요. 은지가 엄마 나야 할 때 안아주고 싶었어요. 알아, 우리 막내.
엄마가 다 알아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다 끝이니까. 은지만큼은 확인해야 했어요. 은지가 정말 진심인지, 재산 때문이 아니라 엄마를 사랑해서인지, 그래야 마음 놓고 맡길 수 있으니까. 내가 가진 전부를. 한참을 울고 나니 베개가 젖어 있었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거울을 봤어요. 은백색 머리카락, 주름투성이 얼굴, 부은 눈, 68년을 살아온 여자의 얼굴. 조금만 더 버티자. 거울 속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주에 박 변호사한테 전화했어요. 박 선생님, 재산 정리 진행해 주세요. 서울 아파트 신탁 걸어주시고 시골 땅 서류도 정리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사모님. 유언장은요? 쓸게요. 다음에 찾아뵐 때 가져갈게요. 전화를 끊고 시골집 이장님한테도 연락했습니다. 이장님, 김순옥이에요. 남편 친구분이시잖아요. 아이고, 형수님. 오랜만이요. 무슨 일이세요? 시골집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조만간 내려갈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럼. 형님이 살아계셨으면 제가 형수님 잘 부탁한다고 했을 거요. 이장님의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남편의 친구. 남편이 살아있던 시절의 온기가 전화기 너머로 전해졌습니다. 이장님, 한 가지 더 부탁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제가 내려가면 좀 도와주셔야 할 일이 있을 거예요. 자세한 건 만나서 말씀드릴게요. 알겠어요, 형수님. 뭐든 도와드리겠소.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어요. 서울의 아파트 숲이 보였습니다. 회색 건물들 사이로 하늘이 좁았어요. 시골에서 보던 하늘은 넓었는데 남편과 함께 마당에 앉아 바라보던 그 하늘은 끝이 없었는데 곧 돌아간다. 그 넓은 하늘 아래로. 하지만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였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 재호가 제 방문을 열었어요. 평소와 달랐습니다. 표정이 밝았어요. 너무 밝아서 오히려 이상했습니다. 엄마, 오늘 드라이브 갈까? 날씨 좋다. 드라이브. 3년을 이 집에서 살면서 아들이 저를 데리고 나간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명절에 시골 성묘 갈 때를 빼면요.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이구나. 오늘 나를 시골에 두고 오는 거구나. 하지만 저는 멍하니 웃었어요. 치매 환자의 웃음으로. 드라이브? 좋지. 수진이가 제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큰 가방이 아니었어요. 옷 몇 벌, 세면도구, 약통. 3년을 살았는데 짐이 그것뿐이었습니다. 수진이가 가방 지퍼를 닫으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시골집에서 좀 쉬시면 좋겠어요. 공기도 좋고 어머니 건강에 딱이에요.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너무 밝아서 잔인했어요. 보내는 사람이 이렇게 기쁠 수가 있구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골 좋지. 현관을 나서면서 뒤를 돌아봤어요. 3년을 살았던 집이었습니다. 베란다 옆 작은 방, 혼자 밥 먹던 부엌, 쫓겨나듯 들어가던 제 방. 정이 없었어요. 단 하나도. 아니, 하나 있었습니다. 민수. 손주 민수가 학원 가기 전에 현관에 서 있었어요. 운동화 끈을 묶으면서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할머니, 어디가? 저는 멍하니 민수를 봤어요. 이 아이 앞에서도 연기를 해야 했습니다. 할머니, 어디 간다고 했는데? 어디였더라? 민수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그리고 갑자기 저를 안았습니다. 작은 팔이 제 허리를 감았어요. 할머니, 빨리 돌아와. 목이 메었습니다. 이 아이는 알고 있는 걸까요? 할머니가 돌아오지 못한다는 걸. 저는 민수의 머리를 쓸어주었어요. 부드러운 머리카락이었습니다. 이 아이를 업고 재우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그래. 할머니 금방 올게. 거짓말이었어요. 민수한테 한 첫 번째 거짓말이었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재호가 운전석, 수진이가 조수석. 저는
고속도로 풍경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빌딩이 사라지고 논이 보이고 산이 보이고 하늘이 넓어졌습니다. 재호가 백미러로 저를 힐끗 봤어요. 엄마, 괜찮아? 응, 괜찮아. 수진이가 앞에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시골집 마당에 감나무 있잖아요. 올해 감이 많이 열렸대요. 감나무. 남편이 심은 감나무였어요. 결혼하고 첫 해에 함께 심었던. 남편은 매년 가을이면 그 감을 따서 곶감을 만들었습니다. 감나무.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논 위로 참새떼가 날았습니다. 하늘이 높고 바람이 불었어요. 이 시간 뒤 시골집에 도착했습니다. 낮은 돌담, 녹슨 철문, 마당의 감나무, 남편이 손수 올린 처마, 다 그대로였어요. 15년 전 남편이 떠나던 날 그대로. 세월이 흘렀는데 이 집만 멈춰 있었습니다. 재호가 차에서 내려 마당을 둘러봤어요. 생각보다 괜찮네. 이장님이 관리 잘 해주셨나 보다. 수진이가 집안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방은 2개고 부엌도 있고 어머니 혼자 사시기엔 충분하네요. 충분하다. 혼자 살기에 충분하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재호가 가방을 방 안에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시계를 봤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가볼게. 서울 올라가려면 일찍 출발해야 해서. 도착한 지 20분도 안 됐습니다. 20분. 어머니를 버리는데 20분이면 충분했어요. 저는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멍하니, 치매 환자처럼. 재호가 차 문을 열다가 잠깐 멈췄어요. 뒤를 돌아봤습니다. 제 눈과 마주쳤어요. 그 눈에 뭐가 있었을까요? 미안함? 죄책감? 아니었어요. 안도였습니다. 짐을 내려놓은 사람의 안도. 엄마, 가끔 올게. 가끔이 언제인지 재호도 모를 거예요. 한 달 뒤일 수도, 1년 뒤일 수도, 영영 안 올 수도 있는 가끔. 수진이가 차 안에서 불렀습니다. 여보, 빨리 와. 길 막히기 전에 가야지. 재호가 차에 탔어요. 엔진이 걸렸습니다.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먼지가 일었습니다. 흙먼지가 마당 위로 피어올랐어요. 차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좁은 시골길을 따라 모퉁이를 돌아 사라졌어요. 먼지가 가라앉았습니다. 참새 한 마리가 돌담 위에 앉았어요. 바람이 감나무 잎을 흔들었습니다. 조용했어요.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저는 5초를 더 기다렸어요. 혹시 차가 돌아올까봐, 후회하고 돌아올까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구부정하던 어깨를 폈습니다. 등을 곧게 세웠어요. 그리고 웃었습니다. 이가 보이게 환하게. 68년 인생에서 가장 시원한 웃음이었어요. 치매요? 아니요. 저는 한 번도 아프지 않았습니다. 6개월 동안 바보 흉내를 냈어요. 리모컨을 냉장고에 넣고 가스불을 켜놓고 같은 말을 10번씩 반복하고 사랑하는 딸 앞에서 못 알아보는 척을 하고 다 끝났습니다. 후,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6개월 동안 가슴 위에 올려놓았던 바위가 굴러 내려간 것 같았어요. 마당에 감나무를 올려다 봤습니다. 감이 주렁주렁 달려 있었어요. 남편이 심은 나무. 저 감이 익으면 곶감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돌담 너머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형수님, 다 떠났습니까? 이장님이었어요. 반일하다 온 차림 그대로 고무장화를 신고 돌담 너머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햇볕에 그을린 얼굴에 주름이 가득했지만 눈은 다정했어요. 네, 이장님. 다 갔어요. 이장님이 철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고무장화 소리가 흙바닥에 풍덩풍덩 울렸어요. 형수님, 괜찮으세요? 저는 이장님을 보며 웃었어요. 또렷한 눈으로, 멀쩡한 정신으로. 이장님, 저 괜찮아요. 이제 시작이에요. 이장님이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님이 살아계셨으면
형수님 편 들어줬을 거요. 형님이 늘 그랬잖소. 우리 순옥이가 제일 똑똑하다고. 코끝이 찡했어요. 남편이 했던 말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이장님. 고맙긴요. 형수님, 일단 들어가요. 오전에 방 환기시켜놨소. 장판도 새로 깔았어요. 이장님이 앞장서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뒤따라 들어갔어요. 방은 깨끗했습니다. 새 장판 냄새가 났어요. 이장님이 환기까지 시켜놓은 거였습니다. 방 한쪽 벽에 남편 영정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이장님이 미리 걸어놓은 거였습니다. 사진 속 남편이 웃고 있었어요. 잘했어. 순호가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영정 사진 앞에 섰어요. 두 손을 모았습니다. 여보, 나 돌아왔어. 우리 집으로. 눈물이 한 줄기 흘렀어요.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돌아왔다는 안도.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겠다는 결심. 이장님이 부엌에서 차를 끓여왔어요. 마루에 나란히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마당 너머로 들판이 보였어요. 하늘이 넓었습니다. 끝이 없었어요. 이장님, 이제 기다리면 됩니다. 이장님이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물었어요. 뭘 기다려요? 저는 감나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진심이요. 누구 진심인지. 이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장님이었어요. 남편의 친구답게 말보다 마음을 아는 사람. 마당에 바람이 불었습니다. 감나무 잎이 흔들리고 참새가 울었어요. 6개월 만에 저는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서울 아파트에서는 한 번도 이렇게 숨을 쉰 적이 없었어요. 가슴 가득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흙 냄새, 풀 냄새, 감나무 냄새. 남편의 냄새 같았어요. 시골에 내려온 지 사흘째였습니다. 서울에서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아침이었어요. 새벽 5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참새 소리예요. 처마 밑에 둥지를 틀었나 봐요. 찍찍찍, 찍찍찍. 저는 이불 속에서 가만히 누워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서울에서는 아침마다 수진이가 부엌에서 그릇 부딪히는 소리에 눈을 떴어요. 일부러 세게 부딪히는 것 같은 신경질적인 소리. 그게 제 하루의 시작이었거든요. 여기는 달랐어요. 새소리, 바람소리, 먼 데서 개 짖는 소리. 평화로웠습니다. 일어나서 마당에 나갔어요. 맨발로 흙을 밟았습니다. 차가웠어요. 이슬이 내린 흙이었거든요. 하지만 그 차가움이 좋았어요. 살아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감나무 아래에 섰어요. 감이 아침 햇살을 받아 주황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이 나무를 심던 날이 생각났어요. 순호가 이 나무가 크면 우리 손주한테 감 따줄 수 있어. 그때 남편은 30이었고 저는 28이었습니다. 40년 전 일이에요. 나무는 컸는데 남편은 감을 따주지 못했어요. 손주 얼굴도 보지 못하고 떠났으니까. 여보, 감만이 열렸어. 올해는 내가 딸게. 혼잣말이었지만 대답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바람이 감나무 잎을 흔들었거든요. 이장님이 매일 아침 들렀습니다. 계란 한 판, 배추 한 포기, 된장 한 통. 시골 인심이었어요. 형수님, 아침은 드셨소? 이장님 매일 이러시면 제가 미안해요. 미안하긴요. 형님이 살아계셨으면 제가 형수님 밥 안 챙기면 혼났을 거요. 이장님은 마루에 물건을 내려놓고 마당을 한 바퀴 돌며 이것저것 확인했어요. 수도꼭지가 새는지, 지붕 기와가 밀리지 않았는지, 울타리가 무너지지 않았는지 말없이 고쳐놓고 갔습니다. 고맙다는 말을 하면 이런 건 일도 아니오 하고 손을 내저었어요. 그렇게 열흘이 지났습니다. 텃밭에 배추 모종을 심고 마당을 쓸고 된장찌개를 끓이고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서울에서 새 식구와 함께 살 때보다 혼자인 지금이 덜 외로웠습니다. 이상하지요? 사람이 많다고 외롭지 않은 게 아니었어요. 관심이 없으면 100명이 있어도 혼자인 거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오후 2시쯤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는데
돌담 너머로 차 한 대가 멈추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택시였어요. 뒷문이 열리고 사람이 내렸습니다. 은지였어요. 어깨에 큰 가방을 메고 한 손에 비닐봉지를 들고 그 뒤에서 하은이가 캐리어를 끌고 내렸습니다. 은지의 얼굴을 보는 순간 심장이 덜컥했어요. 눈이 부어 있었습니다. 울고 온 거였어요. 엄마. 은지가 달려왔어요. 철문을 밀치고 마당을 가로질러 저한테 뛰어왔습니다. 그리고 저를 안았어요. 세게, 꽉, 숨이 막힐 만큼. 엄마 나야. 은지야. 은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어깨 위로 뜨거운 것이 흘렀어요. 은지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치매 환자처럼 알아보지 못하는 척. 하지만 손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저도 모르게 은지의 등을 토닥거리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습관이었어요. 은지가 어릴 때 울면 늘 이렇게 토닥거려줬거든요. 은지가 제 얼굴을 잡고 들여다봤어요. 엄마, 나 알아보겠어? 은지야. 엄마 막내딸. 저는 은지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빨갛게 충혈된 눈. 그 안에 담긴 것. 분노, 걱정, 사랑, 두려움. 전부 진짜였어요. 은지, 은지야? 일부러 더듬거렸습니다. 은지의 눈에서 눈물이 또 쏟아졌어요. 그래, 엄마. 은지야. 기억나지?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은지, 우리 막내. 은지가 다시 저를 안았습니다. 이번에는 더 세게. 제 귀에 대고 속삭였어요. 엄마, 이제 나한테 왔어. 내가 엄마 지킬게. 오빠한테 안 보낼 거야.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안으면 안 되는데. 울면 안 되는데. 연기를 유지해야 하는데. 간신히 참았어요. 이를 악물고 눈물을 삼키고 하은이가 뒤에서 다가왔습니다. 캐리어를 세워놓고 조심스럽게 저를 안았어요. 할머니, 나 하은이야. 외손녀. 하은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17살 아이가 할머니 앞에서 울음을 참고 있었습니다. 하은이, 우리 하은이. 이건 연기가 아니었어요. 진심이었습니다. 은지가 비닐봉지를 들어 올렸어요. 엄마, 이거 삼계탕 재료야. 오늘 내가 끓여줄게. 그리고 큰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옷가지와 이불, 그리고 작은 밥솥이 들어 있었어요. 엄마, 나 여기서 살 거야. 저는 멍하니 은지를 봤어요. 연기였지만 놀란 건 진짜였습니다. 여기서 산다고? 응. 식당 그만뒀어. 하은이 학교도 전학 알아봤어. 은지야, 너 생활은? 엄마가 더 중요해. 은지가 눈물을 닦으며 웃었어요. 억지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결심한 사람의 웃음이었어요. 오빠한테 전화했어. 엄마 내가 모시겠다고. 오빠는 신경 끄라고. 재호가 뭐래? 처음엔 내 형편에 무슨 수냐고 했어. 그래서 내가 말했어. 은지가 코를 훌쩍이며 말했습니다. 형편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문제라고. 오빠는 형편은 되는데 마음이 없는 거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차올랐어요. 꾹 참았습니다. 치매 환자는 이런 말에 눈물을 흘리지 않으니까. 은지가 그날부터 시골집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은지가 먼저 일어났어요. 부엌에서 밥 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쌀 씻는 소리, 냄비 올리는 소리, 김치 써는 소리. 서울에서는 한 번도 듣지 못한 소리였어요. 저를 위해 누군가 밥을 짓는 소리. 식탁에 밥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제 자리가 있었어요. 식탁 정가운데 가장 좋은 자리. 은지가 수저를 놓으면서 말했어요. 엄마, 밥 먹자. 그 한마디에 코끝이 찡했습니다. 3년 동안 듣고 싶었던 말이었거든요. 같이 밥 먹자. 그 말 한마디가. 은지는 매일 저를 챙겼어요. 아침에 머리를 빗겨주었습니다. 은백색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빗으면서 말했어요. 엄마 머리카락 예쁘다. 은빛이야. 아무도 제 머리카락을 예쁘다고 한 적 없었어요. 수진이는 어머니 머리 좀 하세요. 볼품없게 라고 했었거든요.
점심때는 마당에 함께 나갔습니다. 텃밭에 물을 주고 잡초를 뽑고 은지가 호미를 잡고 흙을 파면서 말했어요. 엄마, 여기 상추 심자. 여름 되면 쌈 싸먹게. 저는 멍하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웃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진짜였어요. 저녁이면 마루에 나란히 앉아 하늘을 봤어요. 별이 쏟아졌습니다. 서울에서는 볼 수 없었던 별이었어요. 은지가 제 어깨에 담요를 올려놓았습니다. 엄마, 밤바람 차가워. 감기 걸리면 안 돼. 따뜻했어요. 담요가 아니라 은지의 마음이. 하은이도 제 곁에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할머니 방에 와서 책을 읽어줬어요. 소설책이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는 잘 기억나지 않아요. 하지만 하은이의 목소리는 기억합니다. 맑고 또렷하고 부드러운 목소리. 할머니, 이 부분 재미있어. 들어봐. 저는 눈을 감고 들었어요. 하은이의 목소리가 자장가 같았거든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하은이가 책을 읽다가 제 곁에서 잠들었어요. 고개가 제 어깨에 기대어져 있었습니다. 고른 숨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를 깨우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은이의 이불을 조심스럽게 여몄어요.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우리 하은이, 고마워. 그 순간 하은이가 잠결에 중얼거렸어요. 할머니, 사랑해.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이 아이는 잠결에도 할머니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아이였어요. 누가 시킨 게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 말. 눈물이 흘렀어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소리 없이 천장을 바라보며 울었어요. 한 줄기, 두 줄기, 주름 사이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아이들한테 빨리 진실을 말해주고 싶었어요. 엄마는 괜찮다고, 할머니는 아프지 않다고. 하지만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조금만 더, 재호가 어떻게 나오는지, 수진이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걸 확인해야 했어요. 은지한테는 미안했습니다. 하은이한테도 진심으로 미안했어요. 하지만 이것만은 알게 됐습니다. 은지는 진짜였어요. 돈 때문이 아니라, 재산 때문이 아니라 엄마니까 온 거였어요. 형편이 안 되는데도 일을 그만두고 딸의 전화까지 감수하고 그냥 엄마니까. 그날 밤 은지와 하은이가 잠든 뒤에 방에서 나왔어요. 마루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여보, 남편한테 말했어요. 별을 보면서 우리 막내가 왔어. 진짜야, 이 아이는. 바람이 불었습니다. 감나무 잎이 바스락거렸어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조금만 더 기다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별빛이 눈꺼풀 너머로 느껴졌어요. 따뜻했습니다. 남편이 곁에 있는 것 같았어요. 은지가 온 지 보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평화로운 날들이었어요. 아침에 은지가 밥을 짓고 낮에 함께 텃밭을 가꾸고 저녁에 마루에 앉아 하늘을 보고 하은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할머니 방에서 책을 읽어주고 이장님이 가끔 들러 형수님 잘 지내시오? 하고 안부를 묻고 이대로 계속되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폭풍은 반드시 온다는 것을.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오후 3시쯤이었어요. 마당에서 은지와 고구마를 캐고 있었습니다. 흙 묻은 고구마를 바구니에 담으면서 은지가 웃었어요. 엄마, 이거 봐. 엄청 크다. 그때 돌담 너머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택시가 아니었어요. 검은 세단이었습니다. 심장이 빨라졌어요. 저 차를 알고 있었거든요. 재호의 차였습니다. 차에서 두 사람이 내렸어요. 재호와 수진이. 재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어요.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고 턱이 단단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더했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는데 그 안에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눈이 날카로웠어요. 전쟁터에 나온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철문이 벌컥 열렸어요. 재호가 마당으로 들어서며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엄마. 저는 고구마를 든 채 멍하니 재호를 봤어요. 치매 환자의 표정으로. 누구세요? 재호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참고 있는 게 보였어요. 엄마, 나 재호야. 큰아들. 재호? 옆에서 은지가 일어섰어요. 흙 묻은 손을 바지에 닦으면서 재호를 봤습니다. 눈이 차가웠어요. 오빠, 무슨 일이야? 전화도 없이. 재호가 은지를 무시하고 저한테 다가왔어요. 그리고 주머니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구겨진 종이였어요.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엄마. 서울 아파트. 저는 멍하니 종이를 봤어요. 알아보지 못하는 척. 재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서울 아파트에 신탁이 걸려 있어. 엄마 명의로. 내가 팔 수가 없게 되어 있다고. 은지가 눈을 크게 떴어요. 뭐? 서울 아파트를 팔려고 했어? 재호가 은지를 쏘아봤습니다. 이건 가족 문제야. 내가 끼어들 일이 아니야. 내가 가족이 아니야? 너는 분가한 사람이잖아. 은지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하지만 재호는 은지를 밀어놓고 다시 저를 봤습니다. 엄마, 이 아파트 누가 신탁 건 거야? 엄마가 한 거야? 저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신탁이 뭐야? 재호의 입술이 비틀어졌습니다. 엄마가 이걸 할 수 있을 리가 없어. 그때 수진이가 앞으로 나왔어요. 팔짱을 낀 채 은지를 아래 위로 훑어봤습니다. 은지 씨. 수진이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평소보다 더. 혹시 은지 씨가 한 거 아니에요? 은지가 멈칫했습니다. 내가 뭘? 어머니 꼬드겨서 재산 빼돌린 거 아니냐고요.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은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입술이 떨렸어요. 분노와 억울함이 동시에 올라오는 얼굴이었습니다. 언니, 지금 나한테 그런 말을 해? 아니면 뭐예요? 갑자기 시골로 내려와서 어머니 곁에 딱 붙어 있는 게 아무 이유 없이? 은지가 한 발 앞으로 나갔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엄마가 걱정돼서 온 거야. 오빠가 엄마를 시골에 버려놓고 한 번도 안 왔잖아. 전화 한 통도 안 했잖아. 수진이가 코웃음을 쳤어요. 버린 게 아니라 요양 보낸 거예요. 시골 공기가 건강에 좋다고 했잖아요. 요양? 여기 요양시설이야? 할머니 혼자 시골집에 던져놓은 게 요양이야? 은지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하은이가 방에서 나와 마루에 서 있었습니다. 겁에 질린 눈으로 어른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재호가 한 발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은지, 핵심만 말할게. 서울 아파트 신탁 건 거 내가 시킨 거야,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몰라. 신탁이 뭔지도 몰라. 나는 그냥 엄마 밥 해주고 머리 빗겨주려고 온 거야. 은지가 소리쳤어요. 목이 갈라졌습니다. 수진이가 비웃듯 말했어요. 참 예쁘게 말씀하시네. 밥 해주고 머리 빗겨주려고? 식당 파트타임 그만두고 딸 전화까지 시키면서 그게 말이 돼요? 은지가 수진이를 똑바로 봤어요.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말이 되지. 그게 가족이니까. 언니는 모르겠지만. 수진이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입술이 실룩거렸습니다. 재호가 사이에 끼어들었어요. 됐어. 싸우지 마. 은지, 내가 안 했으면 누가 한 거야. 엄마는 치매잖아. 판단 능력이 없는 사람이 신탁을 걸 수가 있어? 은지가 고개를 저었어요. 나도 몰라. 진짜 몰라, 오빠. 재호가 저를 봤습니다. 제 눈을 들여다봤어요. 3년 동안 한 번도 이렇게 들여다본 적 없었는데 재산이 걸리니까 그제야 제 눈을 보는 거였습니다. 엄마, 누가 시킨 거야? 변호사야? 누가 엄마한테 이런 거 하라고 했어? 저는 멍하니 웃었어요. 의미 없는 웃음. 치매 환자의 웃음. 뭘 물어보는 거야? 재호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돌렸어요. 수진이한테 말했습니다. 엄마한테는 답이 안 나와. 변호사를 찾아야 해.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여보, 그것보다 후견인 신청하자. 은지가 번쩍 고개를 들었어요. 후견인이 뭐야? 수진이가 은지를 보지 않고 재호한테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판단 능력이 없으시잖아. 성년후견인을 신청하면 재산 관리를 우리가 할 수 있어. 은지가 앞으로 나갔어요. 잠깐만. 그러면 오빠가 엄마 재산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야? 수진이가 처음으로 은지를 똑바로 봤어요. 차가운 눈이었습니다. 마음대로가 아니라 관리하는 거예요. 어머니를 위해서, 엄마를 위해서, 엄마를 시골에 버려놓은 사람들이 엄마를 위해서. 은지의 목소리가 마당에 울렸어요. 참새들이 놀라 날아갔습니다. 재호가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단단했어요. 은지, 내가 큰아들이야. 아버지 돌아가시고 이 집안 마지가 나야. 엄마 재산은 내가 관리하는 게 맞아. 맞으면 뭐든 해도 돼. 마지가 엄마를 버려도 돼. 버린 게 아니라고. 재호가 소리를 질렀어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마당이 조용해졌어요.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감나무 잎이 흔들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흙 묻은 고구마를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멍하니, 하지만 다 듣고 있었어요. 한 글자도 빠짐없이. 재호가 서울로 돌아가면서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다음에 올 때 변호사 데리고 온다. 엄마 후견인 감정 받아야 해. 차 문이 닫혔어요. 엔진이 걸렸습니다. 검은 세단이 먼지를 일으키며 떠났어요. 또 떠나는 차를 봤습니다. 처음 왔을 때와 같았어요. 먼지가 일고 차가 작아지고 모퉁이를 돌아 사라지고.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저번에는 해방감이었는데 이번에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재호가 소리를 지르는 것을 봤어요. 내 아들이 재산 때문에 얼굴을 붉히는 것을, 며느리가 막내딸을 도둑 취급하는 것을 다 봤습니다. 치매 환자인 척하면서 한마디도 못하고 은지가 마당에 서서 울고 있었어요. 소리 없이 주먹을 꽉 쥔 채 하은이가 달려와 은지를 안았어요. 엄마, 괜찮아? 응, 괜찮아. 괜찮지 않은 게 목소리에 다 묻어났습니다. 은지가 눈물을 닦고 저한테 다가왔어요. 무릎을 꿇고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미안해. 시끄러웠지? 무서웠지? 저는 은지의 손을 잡았어요. 멍한 표정으로. 하지만 손에는 힘을 줬습니다. 꽉.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대답이었어요. 은지가 제 손의 힘을 느꼈는지 잠시 멈칫했어요. 고개를 들어 제 눈을 봤습니다. 엄마. 저는 다시 멍한 표정으로 돌아갔어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배고파. 은지가 웃었어요. 울면서 웃었습니다. 그래, 엄마. 밥 해줄게. 지금 해줄게. 은지가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어요. 하은이가 저를 부축해서 마루로 올렸습니다. 혼자 마루에 앉아 마당을 봤어요. 고구마가 흙 위에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은지와 함께 캐던 고구마. 곧 끝난다. 이 연기도, 이 거짓말도. 재호가 변호사를 데리고 온다고 했어요. 후견인 감정을 받으러. 그 순간이 오면 저도 준비한 것을 보여줄 겁니다. 그날 밤 방에서 박 변호사에게 전화했어요. 은지와 하은이가 잠든 새벽이었습니다. 이불 속에 들어가 목소리를 낮췄어요. 박 선생님, 저 김순옥이에요. 사모님, 무슨 일이세요? 이 시간에. 큰아들이 왔다 갔어요. 아파트 신탁 걸린 거 알았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 변호사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나왔습니까? 후견인 신청하겠다고 했어요. 다음에 변호사 데리고 온대요. 예상대로군요. 박 선생님, 이제 되셨습니까? 박 변호사가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모님,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사모님이 신호를 주시면 됩니다. 그날이 올 거예요. 재호가 변호사 데리고 오는 날. 알겠습니다. 그날 제가 직접 내려가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심장이 빨랐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불 속에서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어요. 곧이다. 곧 끝난다. 68년을 살면서 이렇게 떨려본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재호가 떠나고 닷새 뒤였습니다.
그 닷새 동안 저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어요. 눈을 감으면 재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들이밀던 손, 재산이 걸리니까 그제야 똑바로 들여다보던 눈. 내 아들이 맞나? 내가 업어서 키운 아이가 맞나? 밤마다 그 생각을 했어요. 남편 사진을 꺼내 들고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재호가 이렇게 됐어. 내가 잘못 키운 거야? 사진 속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다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 좀 잘못 키웠지라고 말하는 것 같기도 했어요. 은지는 제가 못 자는 걸 알았어요. 아침마다 제 얼굴을 살폈거든요. 엄마, 어젯밤에 또 잠 못 잤어? 응? 눈이 부었어. 죽 쏘어줄게. 따뜻한 거 먹으면 좀 나을 거야. 은지가 끓여준 호박죽을 먹으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이 아이한테 빨리 진실을 말해줘야 해. 더 이상 이 아이를 속이면 안 돼. 하지만 아직이었어요. 재호가 와야 했습니다. 모든 것을 한자리에서 끝내야 했어요.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오전 10시, 마당에서 빨래를 걷고 있었어요. 은지가 부엌에서 점심 준비를 하고 있었고, 하은이는 학교에 갔습니다. 돌담 너머로 차 2대가 멈추는 소리가 들렸어요. 첫 번째는 재호의 검은 세단, 두 번째는 낯선 은색 차. 심장이 빨라졌어요. 왔구나. 철문이 열리고 재호가 들어왔습니다. 수진이가 뒤따랐어요. 그리고 그 뒤에 낯선 남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회색 정장에 서류 가방을 든 사람. 재호가 데려온 변호사였어요. 재호가 저를 보고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선생님 한 분 모시고 왔어. 엄마 건강 체크 좀 하려고. 건강 체크? 후견인 감정을 그렇게 포장한 거였어요. 은지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채로 재호와 낯선 남자를 보더니 얼굴이 굳었어요. 오빠, 이 사람 누구야? 변호사야. 엄마 후견인 관련해서 상담하러 왔어. 은지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오빠, 엄마한테 그런 거 하면 안 돼. 엄마는 사람이야, 재산이 아니야. 재호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은지야, 이건 법적 절차야.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마. 수진이가 거들었어요. 은지 씨, 어머니를 위한 거예요. 어머니가 판단 능력이 없으시니까 누군가는 관리를 해드려야죠. 은지가 수진이를 봤어요. 눈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관리? 돈 관리 말하는 거죠? 엄마 관리가 아니라. 마당의 공기가 다시 팽팽해졌어요. 닷새 전과 같았습니다. 아니, 더 심했어요. 재호가 데려온 변호사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정중한 목소리였지만 눈은 차가웠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는 법률 상담을 도와드리는 사람입니다. 몇 가지 간단한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저는 멍하니 그 사람을 봤어요. 치매 환자의 표정으로. 누구세요?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면서 재호에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간단한 인지 테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돌담 너머로 또 하나의 차가 멈추는 소리가 들렸어요. 모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철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검은 코트에 서류 가방, 은퇴 안경 너머로 차분한 눈. 박 변호사였습니다. 재호가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어요. 누구세요? 박 변호사가 마당 가운데까지 걸어와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재호를 똑바로 봤어요. 김재호 씨 되시죠? 네, 근데 누구시죠? 사모님의 법률 대리인입니다. 재호의 눈이 커졌어요. 법률 대리인? 엄마가 치매인데 무슨 법률 대리인이야? 박 변호사가 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개를 돌려 저를 봤어요. 사모님, 이제 되셨습니까? 마당이 조용해졌어요. 바람도 멈춘 것 같았습니다. 참새도 울지 않았어요. 모든 시선이 저한테 쏠렸습니다. 재호, 수진, 은지, 재호의 변호사, 박 변호사. 저는 바닥에 앉아 있었어요. 빨래를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멍하니, 그리고 천천히 빨래를 내려놓았습니다. 두 손으로 무릎을 짚고 일어섰어요. 구부정하던 등을 폈습니다.
어깨를 뒤로 당겼어요. 턱을 들었습니다. 마당에 선 모든 사람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재호를 똑바로 봤습니다. 흐릿하던 눈이 아니었어요. 또렷하고 맑고 날카로운 눈. 그리고 말했습니다. 재호야. 재호가 멈칫했어요. 제 목소리가 달랐으니까. 6개월 동안 들었던 흐릿하고 갈라진 목소리가 아니었거든요. 또렷하고 단단하고 차분한 목소리. 엄마가 치매인 줄 알았니? 세상이 멈추었습니다. 재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입이 벌어졌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말을 잃은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수진이가 한 발 물러섰어요. 어머니? 저는 수진이를 봤습니다. 차분하게. 수진아, 나 치매 아니야. 한 번도 아프지 않았어. 수진이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공포와 분노가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은지가 벌린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어요. 엄마가 지금 뭐라고? 저는 은지를 봤습니다. 이 아이한테는 미안한 마음뿐이었어요. 은지야, 미안하다. 너한테도 연기한 거야. 은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엄마가 정상이었어? 그동안 다 연기였어? 응, 다 연기였어. 은지가 주저앉았습니다. 마당 흙바닥에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울었어요. 나는 엄마가 나를 못 알아볼까봐 매일 무서웠어. 매일.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이 아이한테 이 말을 듣는 순간이 가장 아팠어요. 재호의 배신보다, 수진이의 냉대보다, 은지의 이 눈물이 가장 아팠습니다. 저는 은지에게 다가갔어요. 무릎을 꿇고 은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하다, 막내야. 정말 미안해. 은지가 고개를 들었어요. 울음 사이로 물었습니다. 왜 이런 짓을 한 거야, 엄마? 저는 은지의 눈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재호를 봤습니다. 수진이를 봤어요. 확인하고 싶었어.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진짜 엄마를 걱정하는 건지, 아니면 엄마가 가진 것을 걱정하는 건지. 마당이 고요했어요. 3년을 같이 살면서 말로 했어. 외롭다고, 서럽다고, 식구 대접 좀 해달라고. 3번을 말했어. 3번 다 벽이었어. 재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병원에서 경도인지장애 의심이라는 진단을 받았을 때 너희 반응을 봤어. 걱정이 아니라 계산이더라. 요양원 비용이 얼마냐. 그게 너희 첫 반응이었어. 수진이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그래서 결심했어. 내가 진짜 치매라면 너희가 어떻게 하는지, 엄마가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가 되면 너희가 어떤 사람인지. 저는 한 발 앞으로 나갔습니다. 재호를 똑바로 봤어요. 재호야. 6개월 동안 지켜봤어. 재호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한 일을 말해줄까? 재호가 입을 열지 못했어요. 엄마가 리모컨을 냉장고에 넣었을 때 너는 요즘 좀 심하다 했어. 걱정이 아니라 짜증이었어. 엄마가 가스불을 켜놓았을 때 너는 요양원 비용을 알아봤어. 엄마 건강이 아니라. 엄마를 시골에 보낼 때 너는 20분 만에 떠났어. 뒤도 안 돌아봤어. 그리고 아파트 신탁이 걸린 걸 알았을 때 그제야 달려왔어. 재산이 걸리니까. 3년 동안 한 번도 엄마 눈을 들여다보지 않았는데 등기부등본 들고 와서야 처음으로 내 눈을 봤어. 재호의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고개가 점점 내려갔습니다. 저는 수진이를 봤어요. 수진아, 내가 한 일도 말해줄까? 수진이가 한 발 더 물러섰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민수한테 해준 호떡을 쓰레기통에 버린 거. 알레르기 핑계 대면서. 민수는 밀가루 알레르기 없어. 내가 다 알고 있었어. 수진이의 눈이 흔들렸어요. 내 밥그릇을 부엌 한쪽으로 치운 것도, 거실에서 내쫓은 것도, 친구한테 전화해서 시어머니 때문에 미치겠다 한 것도 다 들었어. 수진이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그건. 그리고 가장 나쁜 건. 제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막내딸을 도둑으로 몬 거야.
엄마 걱정돼서 온 딸한테 재산 빼돌리려고 왔냐고 한 거. 수진이가 입을 다물었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박 변호사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서류 가방을 열고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마루 위에 차분하게 펼쳤습니다. 제가 사모님의 법률 대리인 박 변호사입니다. 사모님의 의뢰로 지난 6개월간 재산 정리를 진행해 왔습니다. 재호가 박 변호사를 봤어요. 6개월? 엄마가 치매인 상태에서 한 건 무효 아닙니까? 박 변호사가 안경 너머로 재호를 봤습니다. 차분하지만 단호한 눈이었어요. 김재호 씨, 사모님은 치매가 아닙니다. 경도 인지장애 의심 소견이었고 정밀 재검사 결과 정상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여기 진단서가 있습니다. 박 변호사가 서류 한 장을 내밀었어요. 재검사 진단서, 인지기능 정상 범위라는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재호의 손이 떨렸어요. 서류를 잡지 못했습니다. 박 변호사가 이어서 말했어요. 따라서 사모님이 본인 명의 재산을 본인 의지로 정리하신 것은 법적으로 완전히 유효합니다. 신탁 설정, 유언장 작성 모두 사모님의 자유의지에 따른 것입니다. 수진이가 앞으로 나왔어요.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잠깐만요. 어머니가 정상이었으면서 치매 연기를 하신 거잖아요. 그건 사기 아닙니까? 고소할 수 있어요. 박 변호사가 수진이를 봤습니다. 표정이 변하지 않았어요. 수진 씨,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재산에 대한 불법적 이득이 있어야 합니다. 사모님은 자기 재산을 자기가 정리하신 겁니다. 누구의 재산도 가져간 적이 없으시고 누구에게 금전적 손해를 입히신 적도 없습니다. 박 변호사가 잠시 멈추었어요. 그리고 말을 이었습니다. 오히려 여쭤보겠습니다. 판단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신 어머니를 시골에 혼자 두고 온 것은 어떻게 보시는지. 수진이의 얼굴이 돌처럼 굳었어요. 박 변호사가 서류를 하나씩 펼쳤습니다. 서울 아파트는 사모님 명의입니다. 현재 은지 씨와 하은 양 명의로 이전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재호가 고개를 들었어요. 은지한테? 네. 사모님의 의지입니다. 시골 땅은 사모님 본인 노후 자금으로 관리합니다. 일부는 사모님이 지정하신 곳에 기부 예정입니다. 김재호 씨 앞으로 배분된 재산은 없습니다. 그 말이 마당에 떨어졌어요. 무거운 돌이 떨어지듯. 재호가 저를 봤습니다. 입술이 떨렸어요. 엄마, 저는 재호를 바라봤어요. 미워해야 하는데, 화를 내야 하는데, 그런데 그 얼굴을 보니까 40년 전 제 등에 엎여서 잠들던 아이의 얼굴이 겹쳤습니다. 재호야. 목소리가 떨렸어요. 참으려 했는데 참아지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너한테 바란 건 돈이 아니었어. 재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습니다. 한 번만 엄마 밥 먹었어? 해줬으면 됐어.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거였니? 재호의 무릎이 꺾였어요. 마당 흙바닥에 무릎이 닿았습니다. 엄마. 재호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어깨가 들썩거렸습니다. 엄마, 미안해. 그 한마디가 나오는데 3년이 걸렸어요. 아니, 어쩌면 15년이 걸렸을지도 모릅니다. 남편이 떠나고 혼자 남은 뒤로 한 번도 듣지 못한 말. 미안해. 그 두 글자가 마당에 떨어졌어요. 저는 재호를 내려다봤습니다. 흙바닥에 무릎 꿇은 내 아들. 어깨가 떨리는 45세 남자. 하지만 제 눈에는 5살 아이가 보였어요. 넘어져서 울던, 엄마한테 달려오던 그 아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아직 할 말이 남아 있었습니다. 재호야, 일어나. 재호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 범벅이 된 얼굴. 엄마는 너를 미워하지 않아. 재호의 입술이 다시 떨렸어요. 하지만 실망했어. 많이. 저는 잠시 숨을 골랐어요. 재산은 은지한테 가. 그건 바꾸지 않을 거야. 재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재호의 어깨를 잡았어요. 거친 손으로, 주름진 손으로. 하지만 단단하게. 언제든 돌아와도 돼.
엄마 아들인 건 바뀌지 않으니까. 재호가 다시 울었어요. 이번에는 소리내서 마당에 재호의 울음소리가 퍼졌습니다. 수진이가 옆에서 굳은 얼굴로 서 있었어요. 눈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어요. 무얼 느끼고 있는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은지가 일어나서 다가왔어요. 아직 눈물이 마르지 않은 얼굴. 하지만 더 이상 울지는 않았습니다. 엄마, 은지야, 나한테 왜 말 안 했어? 나는 믿어도 됐잖아. 저는 은지의 손을 잡았어요. 내가 진짜인 걸 확인하고 싶었어. 은지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확인? 은지야, 재산이 아니라 엄마를 보러 온 건지, 엄마가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가 돼도 곁에 있어줄 사람인지. 은지의 눈에 다시 눈물이 차올랐어요. 엄마, 당연하잖아. 당연히 엄마니까 온 거지. 알아. 이제 알아. 저는 은지를 안았어요. 이번에는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6개월 만에 진심으로 안았어요. 미안하고 고맙다. 우리 막내. 은지가 제 품에서 울었어요. 하지만 이번 울음은 달랐습니다. 서러운 울음이 아니라 안도의 울음이었어요. 제 어깨 위로 은지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따뜻했어요. 그때 돌담 너머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형수님 괜찮으시오? 이장님이었습니다. 반일하다 소리를 듣고 온 거였어요. 고무장화를 신은 채 돌담 너머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재호를 보더니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재호 씨, 자네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뭐라 하셨을 것 같은가? 재호가 고개를 들어 이장님을 봤어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장님이 말했어요. 형님은 늘 그랬소. 우리 순옥이가 세상에서 제일 고생 많이 한 사람이다. 나중에 내가 없으면 아이들이 잘 해줘야 할 텐데. 그게 형님의 마지막 걱정이었소. 마당이 고요해졌어요. 바람이 감나무 잎을 흔들었습니다. 감이 햇빛에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감나무를 올려다봤습니다. 남편이 심은 나무, 40년을 버틴 나무. 저도 40년을 버텼어요. 그리고 오늘 마침내 진실을 말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시골집 마당에 봄이 왔어요. 감나무에 새 잎이 돋았습니다. 작년에 심은 상추가 초록빛으로 올라왔고 텃밭 한쪽에는 고추 모종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저는 마당 한가운데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넓었어요. 1년 전에도 넓었지만 오늘은 더 넓어 보였어요. 숨기는 것이 없으니까 그런가 봅니다. 은지가 부엌에서 소리쳤어요. 엄마, 밥 다 됐어. 들어와. 저는 웃었습니다. 매일 아침 듣는 말인데 매일 좋았어요. 밥 다 됐어. 들어와. 이 말이 이렇게 귀한 줄 예전에는 몰랐거든요. 식탁에 앉았습니다. 제 자리가 있었어요. 1년 동안 한 번도 사라진 적 없는 자리. 식탁 정가운데 가장 좋은 자리. 은지가 밥그릇을 놓으면서 말했어요. 엄마, 오늘 하은이 시험 끝나는 날이야. 일찍 올 거래. 그래. 하은이 좋아하는 감자전 해놔야겠다. 엄마가 하는 감자전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대. 하은이가 그러더라. 코끝이 찡했어요.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 그 말 한마디가 어떤 보석보다 빛났습니다. 은지는 시골에서 새 일을 찾았어요. 마을 복지관에서 노인 돌봄 보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급여는 서울보다 적었지만 은지는 행복해 보였어요. 엄마, 나 이 일 진짜 잘 맞아. 어르신들이 나한테 은지야, 딸 하나 참 잘 뒀다 그러셔. 은지가 그 말을 전할 때 저를 슬쩍 봤어요. 눈웃음이었습니다. 엄마한테도 해당되는 말이야 라는 뜻이었어요. 하은이는 시골 학교에 잘 적응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어했어요. 서울 친구들이 그립다고, 여기는 놀 데가 없다고. 하지만 한 달도 안 돼서 할머니, 여기가 더 좋아하더라고요. 학교에서 돌아오면 할머니 방에 와서 하루 이야기를 했어요. 친구 이야기, 선생님 이야기, 점심 급식 이야기.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들. 하지만 저한테는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어느 날 하은이가 물었어요.
할머니, 나중에 나도 할머니처럼 강한 사람 될 수 있을까? 저는 하은이의 머리를 쓸어주었어요. 하은아, 할머니는 강한 게 아니야. 그럼 뭐야? 버틴 거야. 하은이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18살 아이한테는 아직 어려운 말이었을 거예요. 버틴다는 게 뭐야? 포기하고 싶을 때 포기하지 않는 거야. 무너지고 싶을 때 한 발만 더 서 있는 거야.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돌아보게 돼. 아,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하은이가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할머니, 나도 버틸 수 있을까? 그럼. 우리 하은이는 할머니보다 더 잘 버틸 수 있어. 넌 할머니보다 훨씬 똑똑하니까. 하은이가 웃었어요. 해맑은 웃음이었습니다. 그 웃음이 남편 웃음을 닮았더라고요. 이장님은 여전히 매일 들렀어요. 계란 한 판, 배추 한 포기. 시골 인심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형수님, 올해 감 많이 열릴 거요. 비가 적당히 와서. 이장님, 올해는 곶감 만들어서 이장님한테도 드릴게요. 아이고, 형수님이 만든 곶감이면 내가 밤새 줄 서서라도 받겠소. 이장님이 껄껄 웃었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이렇게 웃었다고 합니다. 남편의 친구가 곁에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남편이 아주 멀리 간 것 같지 않았어요. 박 변호사는 분기마다 한 번씩 전화를 했어요. 사모님, 잘 지내시죠? 박 선생님 덕분에요. 아닙니다. 사모님이 다 하신 거예요. 저는 서류만 정리했을 뿐입니다. 서울 아파트는 은지와 하은이 명의로 이전이 완료됐어요. 은지는 당장 팔 생각이 없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하은이 크면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잘 키운 딸이었습니다. 그리고 재호. 1년 동안 재호는 3번 왔어요. 첫 번째는 진실이 밝혀지고 2달 뒤였습니다. 혼자 왔어요. 수진이 없이. 차에서 내리더니 한참을 철문 앞에 서 있었어요. 들어오지 못하고 제가 마당에서 봤습니다. 철문 너머로 서 있는 아들. 고개를 숙이고 주머니에 손을 넣고 발끝으로 흙을 차면서 5살 때 잘못하고 혼날까봐 현관 앞에 서 있던 모습이 겹쳤어요.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재호야, 들어와. 재호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재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마루에 앉아서 차를 마시고 마당을 둘러보고 감나무를 올려다보고 그리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떠나기 전에 부엌 수도꼭지가 새는 걸 고쳐놓고 갔어요. 아무 말 없이. 제가 그걸 발견한 건 재호가 떠나고 한참 뒤였어요. 수도꼭지를 틀었는데 물이 새지 않았습니다. 그때 알았어요. 재호가 달라지고 있다는 걸. 아직 말은 못하지만 행동으로 보여주기 시작한 거였어요. 2번째는 추석이었습니다. 재호가 수진이와 민수를 데리고 왔어요. 수진이는 여전히 서먹했습니다. 저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하지만 명절 음식을 싸왔습니다. 갈비찜이었어요. 어머니, 이거 갈비찜이에요. 그 한마디를 하는데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1년 전 식탁에서 제 자리를 빼고 갈비찜을 먹던 그때를 기억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고맙다, 수진아. 수진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고개 숙임이 1년 전의 수진이와는 달랐어요. 민수가 달려왔어요. 할머니, 1년 만에 보는 손주. 키가 한 뼘은 자란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나 호떡 먹고 싶어.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호떡? 쓰레기통에 버려진 그 호떡. 이 아이는 기억하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만들어준 호떡을. 그래, 할머니가 해줄게. 기다려. 그날 저녁 마루에 모두 앉았어요. 저, 은지, 하은, 재호, 수진, 민수. 한 식탁에 앉은 건 처음이었습니다. 어색했어요. 은지와 재호 사이에 말이 별로 없었습니다. 수진이는 여전히 조심스러웠고 민수만 신나서 떠들었어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웃음꽃이 피는 명절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한자리에 있었어요.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재호가 떠나기 전에 마당에서 저를 불렀어요. 엄마. 응. 나. 다음에 또 올게. 그래. 다음에는 더 자주 올게. 저는 재호를 봤어요. 45세 남자의 얼굴에 5살 아이의 표정이 겹쳤습니다. 잘못을 알고 있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는 아이. 재호야. 응? 밥 먹고 다녀. 재호의 눈에 물이 고였어요. 고개를 돌렸습니다. 울음을 참는 거였어요. 응? 먹고 갈게. 차에 타기 전에 뒤를 돌아봤어요. 이번에는 돌아봤습니다. 1년 전에는 돌아보지 않았는데 3번째 방문은 설이었습니다. 재호가 직접 전화를 했어요. 엄마, 설에 내려가도 돼? 그럼 와. 엄마, 꿀떡 좋아하지? 응. 내가 사갈게.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 전화기를 바라봤어요. 꿀떡? 재호가 저한테 뭘 사다 주겠다고 한 건 15년 만이었어요. 멀었습니다. 아직 멀었어요. 재호와 저 사이에는 아직 건너야 할 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리가 놓이기 시작한 거였어요. 한 발짝, 한 발짝. 오늘은 봄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마당에 나갔어요. 감나무에 새 잎이 돋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따뜻한 바람. 은지가 빨래를 널고 있었어요. 하은이가 학교 갈 준비를 하면서 현관에서 소리쳤습니다. 할머니, 다녀올게. 그래, 조심히 가. 이장님이 돌담 너머로 고개를 내밀었어요. 형수님, 오늘 날씨 좋소. 텃밭에 뭐 심을 거 없소? 이장님, 올해는 수박 한번 심어볼까요? 수박? 형수님 욕심 커졌소. 웃었습니다. 마당에 웃음소리가 퍼졌어요. 저는 감나무 아래에 섰어요. 새잎 사이로 햇빛이 내려왔습니다. 반짝거렸어요. 여보, 남편한테 말했어요. 하늘을 보면서 나 잘 살고 있어. 바람이 불었습니다. 감나무 잎이 흔들렸어요. 아이들도 이제 알아. 늦었지만 한 줄기 바람이 볼을 스쳤어요. 남편이 손등으로 볼을 쓸어주던 것 같았습니다. 여보, 고마워. 이 나무 심어줘서.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어요. 68년을 살았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내고 아들에게 버림받고 치매 연기까지 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바보 같은 짓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그 바보 같은 짓 덕분에 알게 됐거든요. 누가 진심이고 누가 아닌지. 그리고 진심은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을. 은지가 마당에서 불렀어요. 엄마, 뭐해? 밥 식겠다? 저는 웃으면서 돌아섰습니다. 감나무를 등지고 식탁을 향해, 따뜻한 밥이 기다리는 곳을 향해 걸어갔어요. 구부정하지 않게 등을 펴고 한 발 한 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는 다 알고 있습니다. 누가 진심이고 누가 아닌지. 다만 모른 척하는 거예요. 자식이니까. 하지만 저는 한 번쯤은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알게 됐습니다. 진심은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을. 여러분도 오늘 하루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화 한 통 해보세요. 밥 먹었어?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사랑의 늦은 나이는 없으니까요.